자, 오늘은 이제 우리 종교를 다 끝내고 인구 파트로 이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파트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우리가 알아두면은 좋을 만한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잠깐만. 인구 파트에서는 일단은 인구 증가나 아니면은 감소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인구가 어디에서 많이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인구 분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도 한 가지 다뤄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구 파트에서 조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인구의 이주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같이 해보면은 아마 인구 단원에서의 내용들이 거의 다 끝이 날 거야. 그래서 인문지리 단원에서는 보통 좀 중요한 것들이 이제 미안해. 특정한 국가에서 이제 어떠한 인구의 증가나 감소가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가 있지만, 또 한 가지 이제 대부분 인구 파트에서 이제 대륙별로 어떠한 이거 안 쓸게. 대륙별로 이제 어떠한 인구의 증가나 감소의 양상이 나타나는가. 그래서 절대적인 인구의 수나 혹은 증가율, 감소율, 이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각 이것이 어떤 대륙에 해당하는지를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으면은 이 단원의 문제를 푸는 데에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먼저 우리 이 세계의 인구 변천과 인구 이주라는 프린트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해보면은, 먼저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세계의 인구 성장과 변천이라고 해서 세계의 인구 분포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 분포하면은 인구가 많은 지역들에 대해서 같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 북반구다 먼저. 북반구의 인구가 남반구에 비해서 많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남반구보다 북반구의 대륙의 면적이 더 넓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해안에서 가까운 지역. 해안에서 가까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아무래도 해안가에는 비열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온의 연교차가 작아서 사람이 살기에 유리한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해안이 있으면은 당연히 여기가 교통로도 이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어떤 생업의 그런 기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요인들은 사람들이 해안에 살도록 하는 유인을 하는 요소들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발고도는 일반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산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해발고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동에도 어려울 테고, 그 다음에 산소 농도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해발고도가 낮은 지역에 살게 되는데, 단 우리가 고산기후 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거야. 유독 이제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서 거주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곳을 우리는 이제 고산도시다 이렇게 부른다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고산도시와 같은 예외도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위에 세 가지는 전통적으로 이제 인구가 많이 사는 곳이었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인구 밀집 지역들이 특히 여기에다가 공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혹시 인구 다음에 배울 단원의 이름이 어떤 건지 알아? 맞아. 인구 단원 다음에 배울 단원이 바로 도시인데, 그래서 공업이 발달했고, 특히 이제 공업은 우리가 2차 산업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플러스 3차 산업, 서비스업이라고 부르는 이 2, 3차 산업이 발달한 지역을 우리는 도시라고 부르고, 이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것을 우리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통적으로 인구가 많이 사는 곳 이러면은 농업에 유리하거나, 아니면 정말 원초적으로 사람들이 따뜻하고 아니면은 물을 구하기 쉽고 또 교통이 편리한 이런 곳들, 그리고 농업이 유리한 지역,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지금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은 이야기를 한 것처럼 공업이나 서비스업이 발달한 우리가 도시라고 부르는 지역에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예를 들기보다는 이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 조선시대 농업이 주된 산업일 시절에는
주로 우리나라의 삼남 지방이라고 부르는 충청, 영남, 호남 지방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평야가 가장 많아서 벼농사가 쉽게 이루어지는 호남 지역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이 부분과 다르게 공업이 발달한 지역 우리가 그래서 중학교 사회시간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사회시간에서 배웠을 법한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축을 잇는 경부축에 이제 공업이 발달한 지역에 많은 도시들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계적인 사례를 확인할 수 있지. 인구 분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었어. 그리고 이제 우리 교과서 70페이지를 같이 보도록 할게. 교과서 70페이지 보게 되면은 세계의 인구 성장과 변천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세계의 인구를 간단하게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미미하게 증가하다가 갑자기 팍 증가하는 현상을 관찰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갑자기 증가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라고 보았더니 이 계기는 바로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산업혁명은 보다 많은 사람들을 더 편하게 그리고 더 오래 살게 해주었고 구체적으로 산업혁명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기에 갑자기 이렇게 많은 인구들이 거주하게 됐느냐 라고 알아보니까 이렇게 써볼게. 어떤 변화들이 있었니 물어보니까 먼저 의학기술의 발달. 예전 같으면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집에 가서 편히 가실 날을 기다리죠. 했던 병들도 전부 다 이제 살려내는 거고 그 다음에 공공위생기술의 향상. 이건 어떤 거냐면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뭐 더러운 물을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더러운 물로 씻는다거나 이런 물로 인해 전염되는 전염병들을 많이 이제 차단할 수가 있었다는 거. 이거 이외에도 뭐 이제 해충 같은 것들을 박멸해서 말라리아 모기 같은 것들을 뭐 물려 죽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아. 그 다음에 생활 수준의 향상. 농업 중심 사회에서도 당연히 이제 뭐 풍년이 들고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을 부양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런 데에는 풍년과 흉년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가 일정 부분 증가하다가도 다시 이제 흉년이 들고 우리가 이제 좀 큰 흉년을 뭐 기근, 재난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때가 되면 다시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또 조금 늘었다가 줄어들고 이런 패턴들이 반복이 되었는데 산업혁명기 이후에는 이제 어떤 고정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정적이고 안정된 생활은 생활 수준의 향상을 가져와서 보다 많은 인구의 증가를 이제 가져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이 당시에 어떤 식으로 사람들의 인구가 증가하느냐를 물어봤을 때 바로 인구 변천 모형이다. 인구 변천 모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건지는 실제 그래프를 이 프린트에 있는 것이나 혹은 교과서 70페이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 여기 있다. 이게 이제 실제 인구 변천 그래프 모델이고 교과서에는 이제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 해볼까? 5단계까지를 제시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구 변천 모델 같은 경우는 최초의 1단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다사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많이 출생률도 높지만 대신에 많이 죽는다. 다사. 이런 상태에 이르는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가 나타나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이때가 산업화 이전, 농업 중심 사회일 때. 그래서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면은 그냥 뭐 너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기도 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때도 있고 늘어나는 때도 있는 이러한 현상들을 반영하는 것이 1단계 다산다사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가 되게 되면은 요게 이제 총 인구거든. 총 인구가
갑자기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어떨 때 인구가 증가하느냐 보았더니 무엇이 떨어져? 사망률은 떨어지고 있고 반대로 출생률은 높은 채로 유지가 되고 있지. 그러면 어때? 계속 아이들은 많이 태어나는데 죽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어. 그러면 인구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늘어나겠지. 그래서 이때를 다산,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지만 사망률은 줄어든다. 그래서 다산 감사의 시대가 2단계라고 해. 그래서 이제 이 2단계 때에 아까 이야기했던 뭐 의료기술의 발달이라든지 공공위생의 개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망률은 막 줄어들게 돼. 그런데 대신에 출생률 같은 경우는 어떠한 그런 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좀 늦게 받다 보니까 아직까지 출생률에는 변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아이는 많이 낳지만 죽는 사람은 그대로 죽는 사람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이때가 바로 2단계. 그런데 이러한 산업화 시대에 발전된 기술들이 계속 적용이 되다 보면은 어떠한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어떤 이제 이 차이는 어느 정도 사회가 초기 산업화가 아니라 이제 산업화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시대야. 산업화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아이들을 많이 낳지를 않는 거야.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 여성들이 보통 이제 출산은 여성이 하니까 여성들이 사회에 조금 더 많이 진출을 한다거나 또 맞벌이 가정 2명 다 엄마와 아빠가 다 돈을 버는 그런 가정이 증가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여성이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으면서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 이러한 다양한 현상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 모든 현상들은 어떤 이제 결과를 발생시키느냐 바로 출생률을 떨어뜨리는 데 전부 일조한다고 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예전만큼 아이들 많이 낳지 않아. 하지만 한번 낮아진 사망률은 오히려 과학기술 같은 것은 더 발전을 할 테니까 계속 더 낮아지고 있어. 그래서 이때의 시대를 감산, 이제 마침내 출산율도 줄어들기 시작했어. 하지만 사망률은 더욱 낮네. 그래서 소사, 제3단계를 감산소사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3단계까지는 이제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냐면은 출생률도 감소를 하고 있는데 사망률이 더 빨리 떨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여전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구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점 더 많이 지나면서 뭐 이제 여성의 사회 진출도 더 많이 증가하고 독신 가구 증가하고 요즘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욜로 아니면은 딩크 이런 어떤 출생과 관련이 없는 내 삶을 즐기고자 하는 그런 흐름들이 더욱더 자리를 잡으면서 출생률은 점점 더 떨어지게 돼.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문제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거의 세계에서 가장 출생률이 낮은 국가로 손이 꼽힌다고 하지. 어쨌든 그래서 출생률은 계속 더 떨어져서 이제 출생률이 떨어지다 거의 사망률과 비슷한 지경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처음에 1단계 때 다산다사의 시대 때 보게 되면은 많이 태어나고 많이 죽으면은 사람의 어떤 그 인구의 변동이 있다 없다? 거의 없다. 그러면은 적게 태어나고 적게 죽을 때에는 그치 역시 인구의 변동이 거의 없는 시대. 하지만 이유는 다른. 많이 태어나고 많이 죽는 시대에서 마지막으로는 적게 태어나고 적게 죽는 소산소사의 시대로 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인구 변천의 4단계 모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4단계가 지나게 돼.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이제 예전에 이때 2단계나 3단계 때에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태어난 사람의 숫자가 많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죽는 똑같이 뭐 1940년대생이 10%가 죽고 그 다음에
2010년생의 10%가 죽는다. 이러하게 했을 때 1940년대생의 출생자 수와 2010년대생의 출생자 수 자체가 애초에 다르기 때문에 같은 뭐 출생률, 사망률이라고 해도 훨씬 더 많은 인구들이 죽어서 없어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인구 피라미드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처음에는 이때가 거의 이런 아래층 10대가 많은 이런 형태였다면은 4단계쯤 가게 되면은 이 인구들은 그대로 늙었는데 밑에 출생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대략 이런 식의 인구 피라미드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때? 이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기를 낳는다고 해도 이 위에 노년층이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죽는 숫자를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5단계에는 인구의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자연적 감소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없으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써줄까? 인구의 자연적 감소. 자연적 감소라고 하면은 어떤 거냐면은 사망자의 숫자가 출생자의 숫자보다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더 편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우리 교과서 70페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았고, 인구 변천 모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거는 이제 어떤 한 지역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 사실 지금 2020년에도 지구상에는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양한 위치에 국가들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뭐 다산다사의 단계에 아직 있는 나라들도 있어. 여기는 이제 지금은 보통 여기 이런 나라들은 아직까지 완벽한 그런 산업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1단계 모형에 머물러 있는 이런 상태를 좀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2단계 이제 다산 감사의 단계로 막 진입한 국가들이 어떤 나라들 될 수가 있을까? 동남아 일부 국가 아니면은 이제 남아메리카의 일부 국가. 이런 국가들은 이제 이제 산업화에 막 진입하고 그 다음에 사회의 위생시설이 이제 개선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망률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사람들의 어떤 의식 개선은 아직까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구가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뭐 아니면 여기에 이제 최근에 인구가 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 하면은 역시 나이지리아 될 수 있는데 뭐 이런 거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면은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감산소사의 단계로 이제 접어든 나라들이 어떤 나라가 있냐면은 여기도 이제 비슷한데 그 개발도상국들 이제 산업화된 이거 뭐야 나와라. 산업화된 개발도상국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뭐 중국이나 아니면 인도 이런 나라들도 중국이 이제 좀 다이나믹하게 감산소사의 단계에서 거의 소산소사 갈까 말까. 중국은 이제 최근에 빠른 인구 조절 정책으로 인해서 성공은 했지만 노령화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지.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4단계가 유럽이라든지 한국, 일본 같은 선진국 국가들이 이제 이 4단계에 해당한다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나라는 5단계에 진입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어서 이제 지역별 인구 변천의 차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 교과서는 이제 71페이지로 넘어갈 거야. 그래서 지역별 인구 변천의 차이 칠판 한번 지우고 갈게. 지역별 인구 변천의 차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 요쪽 정도가 이제 꾸준히 인구가 지금 늘고 있는 지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유럽이나 앵글로 아메리카, 이쪽 지역이 이제 꾸준히 좀 인구가, 기본적으로 이 지역은 거의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은 감소할 수도 있는 이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이 세 개 중에서는 아직까지도 아프리카가 가장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높은 국가이고,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 같은 경우는 점점 더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 인구 변천 모형으로 얘기하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1, 2단계에 많은 나라들이 속해 있고,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같은 경우는 한 70년대, 80년대에 이제 1, 2단계를 지나서 지금은 3단계, 4단계로 많은 나라들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다른 이야기보다 일단은 인구의 자연적 증가, 자연적 감소, 사회적 증가, 사회적 감소,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이 단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면은, 자연적 증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태어나고 죽는 것, 이 두 가지만 고려를 하는 거야. 그래서 죽는 사람보다 태어나는 사람이 많으면은 자연적 증가, 그 다음에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많으면은 자연적 감소, 이렇게 되는 거고, 사회적 증가, 사회적 감소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인구의 이주와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많으면은 사회적 감소, 나가는 사람보다 들어오는 사람이 많으면 사회적 증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대륙별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자, 먼저 인구의 자연 증가가 낮을 때, 이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고령화 현상을 가장 먼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인 인구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현상, 그 다음에 고령화 현상과 어쩌면 연결이 될 수 있는데, 노동력의 부족도 당연히 나타날 수가 있다. 일할 사람이 점점 더 없어지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가 아니라 여기 정도까지 하면 이제 오늘 시간은 거의 다 마무리를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프린트에 보게 되면은 프린트 지역별 인구 변천의 차이 중에 요 얘기, 산하 제한 정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가만히 두었다가는 인구가 너무 많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인구가 이제 태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 그러면은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해가지고 인구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더 이상 인구가 증가하면 안 돼 하고서 나라에서 정책을 펼치거든. 이런 정책들을 전부 다 합쳐서 우리는 산하 제한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산하 제한 정책의 대표적인 국가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도 불과 19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었고, 여기는 둘 다 성공적으로 산하 제한 정책, 사람들이 말을 잘 들었어. 반면에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지만 인도 사람들은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인도는 좀 이런 산화 제한 정책의 실패 사례로 보통 이야기가 많이 되는 편이야. 그래서 요 정도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어느 정도 지역의 인구 성장 그리고 변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해본 것 같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인구 이주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았어요.